될 건가? 옆으로 서야 된다. 뒤에 이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컨셉 부모님들이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안으로 좀 입장 좀 해주십시오. 호명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강찬영 의원님, 양승 대충 세워놔. 박두환 의원님, 김승준 의원님 호명을 안
야구용품 막 나는 주위 사람들 전부 다 졸라 뻗치고 예, 안으로 들어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생했어. 당일 나가고. 네. 간단한 평가를 갈때 어제 사진 보고 봤지? 최현재 후보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주시죠. 네. 찬대로 가게. 아주 좋았어요. 더워. 찬대로 가게. 고속정 TV. 나같이 가야 되겠네. 야, 저 나가양 보조 할까? 아니 이건 뭡니까 이게? 아니, 보조. 라이브라, 라이브. 강철남 위원이었습니다. 박도 의원님 목소리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국민이 원하는 짧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하나 장만하십니까? 대선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비가 박정아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장- 지금 나오고 있어 자꾸. 장비가 좋아졌습니다. 방금 소식 접하기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 복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나중에 우리 제주도의 당원들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까지 타고 오신 박찬대를 한 번 더 환호하고 연호를 해볼까요? 네, 너무 슬프지만 의자가 오는 관계로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박찬대 당대표 후보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 그래도 간략한 우리 이 모든 간담회 예식이라는 게 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으나 그 격식을 갖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찬대 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경미 의원 이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김학규 위원장을 다음으로 제도 될까요? 네, 그럼 하계한 본위에서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민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채로 이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제주 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례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의례 다음에 누가 왔나 또 그게 소개를 드리는 게 예입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섬기는 마음으로 일일이 소개하실 걸 제가 대신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만나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기의 행동을 좀 많이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하시는 김종건 서귀포시 호남향후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종원 제주 호남향후회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찬신 제주 호남향후회 직전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는 조금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영식 의원님, 김승주 의원님, 박두하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박호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 또 빠르게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해줘. 박원철 제주도당 부위원장님, 이성수 노인위원장님, 임혜주 여성위원장님, 정현철 청년위원장님, 김성균 대학생위원장님, 문영희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님, 장희순 직능위원장님, 문인숙 고모님, 장준영 고모님, 김종현 윤리심판위원장님, 이현성 홍보소통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귀포 우리 담당하고 있는 위풍당당 이성건 의원의 부인이신 오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사회를 잘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래도 우리 도당을 이끌고 계시고 후보님이 이렇게 도당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 우리 제주도당 당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한배 도당위원장님의 라이벌적인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인생.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서 투샷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원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습니다. 전당대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들은 힘들겠지만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서로 좋아하는 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끝나면 우리가 또 하나 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있게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 민주당의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어컨 때문에 날씨가 찬데 괜찮습니까? 찬데 괜찮습니까? 이게 박찬대 의원님이랑 의정 활동을 몇 년 같이 했더니 부작용입니다. 네, 저 젊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 아재가 돼갖고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박찬대 후보님이 오늘 딱 제주도로 온 이유가 이런 거죠. 중요한 날 제주도를 찾아서 우리 제주도민에 대한 당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겠다. 아주 전략적으로 오늘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찬대 의원님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뵈어서 지금 동료가 되기 전에 원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와 전혀 변함없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인간적인 신뢰를 갖고 있고 지금은 비록 함께하기에는 너무 높이 올라가 계신 분이라 이분이 처음에 이제 원내대변인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대선이 돼서 원내 수석 하시고 최고위원 하시고 원내대표 하시고 지금 당대표 후보까지 너무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셔갖고 지금은 이제 평의원이 저로서는 함께하기에는 너무 높은 데에 계시지만 왕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도당위원장이긴 하지만 소심하게 이렇게 옆에 줄을 한번 서고 네, 앉으시죠. 네, 라이벌 관계라서 원샷을 좀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후보님 다 민주당이 배출한 걸출한 스타시고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님 오셨을 때 또 뵌 분도 있는데요.
두 분이 각자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죠. 우리 박찬대 의원님은 동료 의원들이 많이 좋아하죠. 물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들의 투표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득표를 위해서도 당원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왜 박찬대 의원님을 좋아할까? 일단 썰렁한 농담이 많이 통합니다. 아재들이라 아재 개그를 좋아하고, 그런데 국회와 같은 살벌한 정치 투쟁과 싸움,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동지들끼리 있을 때 또 그런 농담으로 동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동네 형 같은 되게 젊어 보이시지만 사실은 조금 연식이 되시잖아요. 저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가 더 있으신데 정청래랑 동갑이죠. 네. 의원들이 좋아하실 때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분이 그동안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당이 당원들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서 대선에 탄핵시키고 대선에 승리하는데 1등 주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박찬대 의원님 주변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한 사람이 많아갖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기에 너무 많은 분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여기 도당 사무실이 작아서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의 당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오늘 느낀 그대로를 주변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당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할 겁니다. 오늘 당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라이벌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잠재되어 있는 김한규 제주도의 보배 차차 라이벌 되겠죠? 네. 그게 동의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때 라이벌하면 안 되죠. 그만? 네, 맞습니다. 예, 차차 거기까지 가십시오. 네. 김학규 차차인데?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부모님하고 3위를 물려니 살짝 긴장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차세 당대표 후보를 모셔서 이 여름을 시원하게 벌써 날렸어요. 날씨가 차다면서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또 당원들의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12월 7일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로서 표결에 불참하는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네. 그 모습이 눈가에 실은 눈물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떨리셨어요. 이거는 그만큼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열의가 정말 있었던 원내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도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란 세력의 척결의 길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다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박찬대 의원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날리는 시원한 말과 여러분의 경청의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찬대입니다. 백찬대라고도 하죠. 알찬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당찬대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당대표는 박찬대, 싸울 때도 당찬대.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찬자가 무슨 찬자면 울찬, 대자는 대통령한테도 그 말 쓰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 될 사명을 갖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21년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10년 또는 16년 쭉 인연이 있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분과 일하게 된 것은 21년 7월 1일 20대 대통령 후보 등록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수석 대변인으로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지율을 한꺼번에 확 깎아먹는 마타도어가 있었는데 그게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개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들에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잘했던 부분은 뭐냐면 민간 투자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SOC 개발 사업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의 피맥이라고 하는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있고 국토연구원의 피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임할 때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아주 다른, 그러니까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든가 또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대장동 사건이 탁 터지면서 말도 안 되는 마파도어가 시작이 될 때 그거를 정확하게 그 사업의 구도와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저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한 전문성과 신뢰를 좀 얻었지만 결국은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무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고 지금도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기적의 행정이었어요. 성남 부도심에 평지에 공원이 없는데 성남이 알다시피 거기가 경단공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은 꼭 필요한데 성남시의 재정으로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공약은 해냈고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대장동이라고 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사실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에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보통은 그거 어떻게 했냐면 많은 야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결탁, 부정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업체한테다 그대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하게 거기서 발생하는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개발 이익을 바로 공공으로 투명하게 환수해서 부도심에 공원을 지어주는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그게 그러면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공익개발을 했을 때 일부 환수금을 받아오는 그 20년 동안 전체의 금액보다도 그 한 사건으로 훨씬 더 몇 배의 이익을 냈던 거죠. 공익으로 환수하는. 회계사인 저조차도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고 저는 거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양반이 이 어른이 아니 이 대통령님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처음에 모라토리움 선언한다고 했어요. 성남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몇 년 만에 5천억에 달하는 성남시의 빚을 완전히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무상교복, 무상과일공급, 무상산후복지, 그죠? 청년 배당소득 이런 거를 다 해서 무상복지 시리즈를 추적하다 보니까 박근혜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잘한다고. 왜 지방계정을 너처럼 쓰냐? 우리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2016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단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남들은 가보지 못한 행정 얘기를 가는 분이고 창의적인 길을 여는 분이에요. 행정은 있는 길을 가는 거지만 정치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성남시장 2번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남들과 다른 분명한 성과를 냈었죠.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면서
배우면서 이분이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해서 기대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0.73%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캠프에 합류할 때는 수석 대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검찰에 그 무서운 칼끝이 겨누고 있을 때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를 나와서 국회의원을 할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훌쩍 떠나서 연수의 기간을 가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총선에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구에 오셔서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8일 날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올 때 파트너로 가서 저는 최고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의 칼끝이 이 사람을 사냥하듯이 딱 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을 때는 23일간 사실 단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아픔도 있었죠. 체포 동의안 가결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 가덕도에서 목에 칼을 맞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시련과 아픔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옆에 있으면서 상당히 책임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가끔 고백합니다. 부부간에 고백 많이 하죠. 왜 사냐? 불쌍해서 살아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술 먹고 한번 고백을 했어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는 책임지심이라고 하는데 나 대표님한테 좀 책임지심이 있는 전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인격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련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오빠인 제가 전도도 많이 했어요. 술 먹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술 잔뜩 먹고 취했을 때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비서실장으로 수석대변인으로 최고위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분을 대신해서 2번을 하고 상임총괄선대위원장까지 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원내대표로 했을 때인데요. 24년 5월 3일에 했습니다. 제가 숫자 한번 내볼게요. 5월 3일, 12월 3일, 6월 3일, 6월 13일, 6월 13일. 공통점이 뭘까요? 3. 박찬대랑 관계가 있습니다. 5월 3일 원내대표 취임. 12월 3일 대형 터졌죠. 6월 3일 대선이 있었죠. 6월 13일 원내대표 그만뒀어요.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는 8월 3일 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착착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좌절이 있었어요. 8월 2일로 땡겨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호가 2번이래.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5월 3일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원내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20대, 21대까지 국민의 눈높이나 우리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당의 주인은 확실히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증명된 것 같아요.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경선에서 후보를 선택하고 선택된 후보가 압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1석을 얻었는데요.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했던 첫사례라고 합니다. 항상 열린우리당 때도 우리가 1등 한 번 한 적이 있죠. 152석이었나? 그때 여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1대 때도 180석을 얻었는데 그때도 여당이었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22대에 우리가 171석을 얻었다는 것은 야당의 그 불리함을 이겨내고 처음으로 과반 단독을 했던 거죠. 바로 당원 주권 정당으로 이미 변신한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실천하는 개혁국회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단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개혁 기동대. 얘기자는 뭔지 알고 개기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앞에 개자를 많이 넣어요. 우리 의원이 개 잘생겼어 이러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예. 난 누가 저보고 개 잘생겼어 이러면 처음에 기분 나빴어요. 개자가 들어갔어.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자를 많이 넣어요.
개기대, 개혁기동대. 정말 국민들이 개기대했어요. 잘할지.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 잘했습니까? 네! 역대 최고의 원내대표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진짜 정치를 포기했어요. 우리가 야당 단독밥은 아니니까 합치면 192석이나 되는데 정치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가족들의 비리를 덮는 데만 사용하고 결국은 한 5월달, 6월달쯤 돼가지고 제가 대통령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쟤네들이 아무래도 3년 뒤에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계기로 덮고 버티고 거부권 행사하고 대통령님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추론을 통해 가지고 쟤네들이 흉악한 짓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민생법안,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법안을 번번이 냈어요. 계속 거부권 당했죠. 그러면 지칠 만도 한데 저는 안 지쳤어요. 저는 미쳤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꾸준히 했었죠. 특히 특검법 중에서 가장 근접했던 게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두 번째 거부당할 때인가 세 번째 거부당 두 번째였나요? 198표까지 갔었습니다. 보통 150표가 넘어가면 가결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는데 200석이 딱 되는 순간 그게 유효해지거든요. 김건희가 198표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압박이 되겠죠. 이거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 탄핵도 저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검사 탄핵 1명, 2명, 3명, 4명, 그 다음에 7명, 한 10명 가까이 검사 탄핵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탄핵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빠따가 누구냐면 감첩 조작 사건을 벌였던 사람인데 무죄가 나니까 그 사람을 보복 기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분명한 검사가 누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했는데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요. 죄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장 이창수도 기각되고 줄줄이 기각이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무섭겠죠. 미친 원내대표가 두려움도 없이 계속 자기들 무서운 사람들인데 쟤는 겁이 없어. 무섭잖아요. 계속 밀어붙였었죠. 그러다가 10월 30일 날 드디어 명태균과 윤석열에게 육성이 담겨있는 공천 개입 녹취록 알죠? 그거 누가 오픈한지 아세요? 박찬대가 오픈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아니 MBC에 토스했는데 실수가 있어가지고 녹취록을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제가 지금 녹취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는요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이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사해가지고 저스트 감액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있고요. 증액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677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700억, 800억으로 올리는 거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세목들이 있잖아요. 세목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1억짜리 예산인데 1억 1천만 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예산인데 만드는 거 있죠. 지역 카페 이런 거. 없었거든요. 많이거든요. 그럼 지역 카페 예산 세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부당한 예산을 감액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전문용어로 쇼당이 들어옵니다. 야, 너네가 감액하는 거 좀 봐주면 니네가 원하는 거 좀 올려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야당뿐 아니라 여당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기재부가 국가열세를 지고서 지들 마음대로 올 때까지 해왔었어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부소불위의 검찰 독재 정권의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를 깎기 위해서는 우리가 걔네들의 돈 갖고 흔들어내는 거에 우리가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특활비 82억, 특정 업무 경비 506억인가 8억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활비
그리고 내란을 준비하면서 특별 입법기구에 쓸 예비비 2조 4천억을 우리가 깎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의 민원 예산들, 쪽지 예산들 이런 거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11월 30일에 예결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스트 강대강만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협상을 잘해서 우리 민생을 살리는 예산, 예를 들면 지역화폐라든가 고교무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회생을 위한 꼭 필요한 증액 예산들을 치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들은 예산과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깎았던 예비비 2조 1,000억만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 입법기구 결국은 개업을 위한 예비비 2조 1,000억만 올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하고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개업 상태로 만들면 우리 싹 다 잡아 죽이고 수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무식하고 부도하고 그렇죠? 그랬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놓고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어려운 일이냐면 대통령께서 저보고 그랬어요. 170명의 국회의원들의 민원 예산, 쪽지 예산을 하나가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면 내가 아마 못 버틸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총대매겠다 해서 하지 마시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예결을 안을 11월 30일에 통과시켰어요. 국회 선진화법은요, 세법하고 예산안을 11월 말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때까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든 논의를 무효로 만들고 그리고 국회 안은 아니 정부안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너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회계사 출신이어가지고 5월 3일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저하고 예산전문위원 1명, 세법전문위원 1명, 그리고 우리 정책실장 1명, 넷이서 기재부 수백 명이 매달려서 하는 그거를 7개월 동안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1월 30일 날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 세법 13개를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8개는 일단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자강세의 끝장판인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부가세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은 수정해서 가결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민했었던 금투세 폐지 부분을 우리가 결국은 결단을 내려서 수용하면서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세입 예산이 건드려지면 예산이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을 건드리면 예산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시트 작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차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무지 복잡해서 기재부에서 수십 명이 매달려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단 4명이 그걸 한 거예요. 7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게 11월 29일 날 일어난 일이고요. 12월 3일하고는 나흘 전이죠. 갑자기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몇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했다. 이창수를 탄핵했다. 뭐 김건희를 198표까지 몰아붙였다. 이러면서 결국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개혁을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명태균에 대한 녹취록도 나갔고 12월 4일날 황금폰이 오픈된다라는 소문도 있다 보니까 급박했던 그들은 자기네 범죄와 비밀을 덮고 영구집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하다가 사실은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내고 맨몸으로 총칼 앞에 목을 던졌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숨을 아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일제히 2시간 만에 152명의 야간위원들이 국회에 답을 넣거나 싸워서 문을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날 탄핵 때문에 제가 대기명령을 다 내리는 상태였거든요. 대기명령이 내려났다는 건 그거죠. 경찰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도둑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당장 때려잡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힘과 우리들이 따박따박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부분이 계엄을 해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탄핵을 가결시켜야 되겠죠. 그때 많은 시민들이 제2, 제3의 계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국회 당장과
국회의 대문을 치렀습니다. 새벽 3시, 6시, 9시 제가 하루에 3번씩 꼭 가서 그들을 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국회 당장을 매일 돌았습니다. 열려 있으면 나가고 안 열려 있으면 국회 담에 매달려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월동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그들은 신문지와 라면 박스만을 깔고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고요. 12월 7일 날 계엄 이후에, 해제 이후에 탄핵가 들어올렸죠. 아까 우리 사회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작전 짰었어요. 쟤네들을 좀 막 모욕을 줘야 되겠다. 막 샤우팅하자. 소리를 지르고 피켓팅하자. 막 써서 막 그리고 막 이름을 쫙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자 막 이랬는데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그들을 아무리 망신을 줘도 그들이 쩍도 안 하면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되겠나에 대해서 우리끼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심에 호소하자. 그래서 샤우팅도 안 하고 피켓팅도 안 하고 다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서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은 안 들어왔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르자마자 되게 후회했어요. 잘했어요. 강대식이야!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높고 컸어요. 2명째, 3명째는 부를 자신이 없었어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108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한 100명쯤 부를 때는 이 목소리가 마지막 목소리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터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광장에 있는 시민들도 다 같이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외쳤다고 해요. 저도 근데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불성립됐죠. 그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사표를 내라. 진짜? 아니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가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부결이 되든가 투표가 불성립 나니까 네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주 14일 날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첫날 올릴 때도 표는 몇 표나 확보해서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최소한 20표는 확보해서 210표는 넘겨놔야 10명 도망가도 200표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과거의 문법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개기되니까 개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12월 7일 날 불성립됐으면 14일 날 그때 안 되면 21일 날 그때 안 되면 28일 날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 결심을 하고 우리 의총에다가 의견을 묻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당첨시켰습니다. 14일 날 탄핵안을 올렸는데요.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외쳤던 108명의 이름은 그들 중에 2사람만 돌아오게 만들었지만 국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주에도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12월 14일은 100만 명을 넘어서 일부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여의도로 진군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비행체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여의도를 사람들이 가득 메꿨는데 국회를 완전 포위하고 여의도 공항 다 메꾸고요. 동여의도에 금융기관까지 사람들이 가득 선물을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군을 한 거죠. 주권자로서 명령을 한 거죠. 국힘당이 쫄았죠. 들어왔죠. 그리고 원래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가결표를 더해줘가지고 기적같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닙니까? 저는 국민과 역사만 믿고 단 한 명의 표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원내대표방의 화이트보드에는요 국힘당 의원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맨날 동그라미 X, 세모, 가위 지웠다 썼다 맨날 분석했는데 확보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과 역사만 믿고 옳은 일이니까 또박또박한 거죠.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파면을 시켜야겠죠. 헌재가 해야 되는데
헌재의 재판관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6명의 사람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세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한덕수 대행이죠. 한덕수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대행 되면 헌법재판관 3명 세울 거야? 안 세운대요. 그래? 탄핵안을 냈어요. 어떻게 할래? 세울래 말래? 안 세우래.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로 탄핵했죠. 여러분 이거 반대 없었을까요? 있었죠.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총리 탄핵까지 이거는 안 된다. 그럼 대행의 대행을 또 세워야 되는데 최상목이가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세운다고 약속이라도 했느냐? 무슨 약속이 있겠어요? 옳은 일이니까 또 국민과 역사를 믿고 탄핵을 했죠. 거기까지 따라와준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대단해요.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의총을 통해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면 따라주시는 하나가 된 거죠, 진짜. 결국은 한덕수는 탄핵되고 최상목은 3명을 다 세워줘야 되는데 2명만 세운 거예요. 대통령님과 저는 또 고민이 됐어요. 9명이면 보수재판관 3명이 있으니까 6대3 그러면 가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9대0 나올 거다. 근데 만약에 8명이라면 그 3명이 혹시라도 끝까지 개기면 5대3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상목을 그때부터 압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버티는 중이었죠. 그 와중에 윤석열이 체포되죠. 한남동에서 그 눈밭에서 피세스 군단들이 그렇죠. 그 눈비를 맞아가면서 그 사진 보면 눈물 안 납니까? 나는 우리 시민들만 생각하면 눈물 많이 나요. 그때 12월 3일날 국회를 지키겠다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나가셨던 사람들 12월 7일, 12월 14일까지 탄핵안 올릴 때 국회 지키겠다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몸을 던진 그 젊은이들 그리고 한남동 눈밭에서 눈사람이 됐던 키세스 군단들 그리고 응원봉을 들고서 광화문과 동십자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함께 해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하나도 깎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할 때 경호처가 총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성준하고 저하고 그런 대화도 했어요. 쟤네들이 총을 쏘면 너랑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맞자. 그랬더니 박성준이 그러지 않으라고 제가 속으로 오 쎄네 내가 진짜 총을 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로. 그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내란을 극복해낸 건데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마흔년이 안 세워지니까 우리 걱정대로 3명이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8대0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고 버텼다고 해요. 그럼 7대1이잖아요. 그럼 가결이거든요. 그런데 문영배 소장이 7대1보다는 8대0이 좋으니까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기다린다. 그랬대요. 계속 설득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탈옥시켰어요. 그리고 서부지법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쟤네들이 간이 부면서 점점 뭉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윤석열이가 복귀할지 모른다는 지들끼리의 잘못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5대3으로 밀린다고 하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판결을 안 내리고 버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이 넘어가고 2월달이 넘어가고 3월달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어떡합니까? 또 제가 결단 내려야 되겠죠? 제가 한 번 더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 29일날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4월 1일까지 24시까지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뭘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려주셨죠? 남아있는 국무위원들 전체와 헌법재판관 전체를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4월 18일이 돼버리면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그만두게 되면 다시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됩니다. 그 중에 3명은 보수재판관이시고 처음에 한덕수를 탄핵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제가 결단을 내리고 미친
그만두자.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박찬대는 할 것 같아. 결국은 4월 1일 날 그들이 수용해서 4월 4일 날 판결을 하죠. 여러분 그 주문 기억하시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판결 여러분 아시죠? 37일 만에 이틀 만에 심리로 6만 페이지에 달하고 있는 소송 서류를 다 못 받았죠. 그런데 아예 정해놓고 전원 합의체로 돌려서 바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죠. 서울법원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대선이 6월 3일인데 5월 15일 날 재판을 진행하겠대. 이때가 가장 충격받았어요. 대통령이 칼 맞았을 때보다도 계엄을 일으켰을 때보다도 윤석열이 탈옥했을 때보다도 더 놀랐던 것은 조희대였습니다.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올린 적도 있어요. 김명을 다. 만약에 그들이 국힘당도 조희대를 못 믿어가지고 부결시켰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조희대가 특검안을 올렸다라고 하면 특검이 무력화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실수할 뻔했는데 그게 극적으로 막아지면서 소명 밑에 얼마나 뿌리 깊은 그들의 카르텔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죠. 저는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네. 그 수방사 사령관 누구였죠? 정우성. 그 잘생긴 정우성이 중앙청에다가 포를 쏠 건가 말 건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작살낼 건가 말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버튼을 못 누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대한민국을 삼켜버렸죠. 저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국무위원도 무력화시키는 게 국민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저렇게 나오니 대법원까지 무력화시키는 걸로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조우성처럼 물러나면 그러면 윤석열이 복귀할 텐데 아니죠. 이미 파면됐죠. 예. 우리 후보가 자격이 박탈될 텐데 이 국민적 분열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정무성은 혼자 결정했잖아요.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우리의 민주시민이 압박을 한 거죠. 결국은 국민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울법원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재판 기회를 미루고 그리고 6월 3일 날 아침에 대통령 이재명이 세워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네. 이 엄청난 이 역사의 파노라마 안에 박찬대의 결단이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때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연대에서 아니면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법사위원 몇 명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저는요 170명이 똘똘 뭉쳐서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문제는 뭐냐면 원내대표는 감독이라 벤치에 있어요. 법사위원장은 꼴겟 하나 꼴대 앞에 있어요. 텔레비전이 누굴 비칩니까? 꼴겟을 비치죠. 그게 조금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이 내란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대통령을 세우고 나서 6월 13일 날 제가 원내대표를 고맙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들으셨는데 살아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국민과 하느님께 감사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23일이에요. 5월 3, 12월 3, 6월 3, 6월 13 이제 하나 남았죠. 6월 23일 그날은 제가 다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시죠? 네. 5년 내내 잘하실 거예요. 24시간도 부족해서 30시간씩 일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4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었지만 정권을 재창출해서 마지막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아마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셨어요.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명박근혜가 나타나고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이 나타났죠. 저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 의한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 그게 역사의 소명이고, 그것을 못한다면 5년 동안 아무리 잘해도 역사는 다시 퇴행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1년 뒤에 나오든가 3년 뒤에 나오지 왜 지금 나왔냐. 지금은 대통령 되면서 비워져 있는 자녀임기 1년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임기 1년보다 정식 임기 2년이 좋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보다는 그 2년 뒤에 있을 총선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을 잘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하지 않으면 그러면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있을 2년의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대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뒤가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진검다리를 놓겠다는 겁니다. 진검다리 다리를 알려는데 아니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하면 되지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 저는요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싸움만 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훌륭한 말이죠. 하지만 유능 성과 민생 경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당대표라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서 박찬대처럼 잘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여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그 무도한 정권을 물리치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1년 동안 어떻게 성공하는 정부입니까? 저는 첫 번째 내란을 완전히 중지시켜요. 지금 내란 아직 안 끝났죠? 네. 윤석열만 뽑혀져 나왔을 뿐이고요. 그 근원이 되고 있는 국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 협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지향입니다. 그런데 내란 정당하고 협치할 수 있습니까? 가끔 누가 물어봐요. 협치 생각은 있죠. 그런데 현실은 저쪽에 어떤 당대표가 나오고 협치가 가능하지 않아서 보니까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런 사람이죠. 국힘당을 해체하거나 해체 수준으로 만들거나 다시 헤쳐모여서 지들 나름대로의 괜찮은 보수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여야 협치가 가능할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 저는 내란 종식 특별법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사면복권 안 된다. 그렇죠? 네. 내란 동료 정당한테 국고보조금 안 된다. 회수해야 되겠죠? 네. 검사 못 믿어서 특검 세웠으니까 조희대 지휘형 못 믿으면 특별재판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내란 종식 특별법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가결되고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내란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개혁 법안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개혁기동대가 13개월 동안 했던 일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법안하고 언론개혁 법안 방송사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누군지 아세요? 김용민입니다.
간절하겠죠? 저랑 같이 죽은 고생을 하고 모든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법안을 같이 만들어서 기획했던 정책수석 부대표 김용민이 지금은 법사위에 간사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회의 통과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그러면 빠르게 내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개혁법안을 완수하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중도층들은 어떨까요?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잘 되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법안도 중요하고 내란 조직도 중요하죠. 하지만 플러스로 민생이 회복돼야 됩니다. 경제를 다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능한 회계사 출신이고 3일의 법인에 금융감독원을 나오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국제부 멤버분으로 같이 일했던, 그리고 회계법인을 창업해서 각종 경제 문제, 현실경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싸움도 잘하고 인생 경제도 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2번,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시련을 견뎌내고 버텨가면서 성과를 내고 마침내 대선을 승리해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갔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했던 박찬대가 잘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박찬대가 이길 수 있는 여자. 그분은 대선 기간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노력의 총량은 저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우리 권리당원들,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은 압도적으로 박찬대를 지지합니다. 왜? 정보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봤으니까, 옆에서 봤으니까, 13개월 동안 함께 해봤으니까, 반대하고 싸우고 그랬지만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은 같아요. 그렇죠? 네. 의심, 민심, 당심, 천심이 다 같아요. 문제는 뭐냐?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직접 경험한 사람과 간접 경험한 사람과 들어서 하는 사람 사이에는 기차가 있으시죠. 저한테 부족한 거는 시간이었다. 2주 전에 있었던 그 발표 저한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0%가 아시죠? 120만 명의 권리당원 중에 2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한 50% 정도 참여했죠. 근데 그분들의 비중은 120만 중에 20만, 아직도 100만 명이 남아있고요. 거기에 비율은 55%입니다. 여론조사 30%에 대의원 15%가 있어요. 그러면 한 8%에서 10% 정도가 개표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의원표 빼고 못 빼고 하면 더 빠지겠죠. 네. 예, 그만하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90%의 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제주도의 최후의 승부를 위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역전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쉬운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삼선의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선을 했던 인천 연수구는 헌정사상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찬대입니다. 그 지역은 파우리어가 비례대표로 넘겨받아서 내리 4선을 해서 5선을 달성했던 지역이고요. 그 전에는 민주유장 서한샘 선생이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서 우리 당으로 왔다가 듣보잡 파우리어한테 진 지역입니다.
거기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안철수가 분당해서 호남 사람들 표를 다 가져가는 그 상황에서 그때 제가 40.6%, 국민의힘이 40.3%, 그리고 안철수당이 19.1%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됐죠. 제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 당이 한 석 차이로 1당이 됐습니다. 123석 대 122석. 제가 졌으면 122석. 제가 이겼으면 123석. 제가 이기면서 1당이 됐고 국회의장을 정세균 의장님이 됐습니다. 그 정세균 의장님이 탄핵안을 2016년 12월 9일날 올려서 넉넉하게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촛불혁명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쉬운 선거해보지 않았습니다. 초선의원 할 때도. 그리고 이번에 내란을 이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희망이 보였나요? 아니죠. 역사와 국민 앞에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닙니까? 전당대회는 그거에 비해서는 잔치고 축제죠. 물론 몇몇 지지자들 간에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네거티브가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절대 네거티브하지 않고요. 나는 정청래 후보도 그렇다고 믿어요. 그럼 우리 당원들은요? 우리 당원들도 함께 내란을 이겨낸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 프로는 끔찍했어요. 서로 칭찬하다가 끝났습니다. 어떤 강성기 기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심하다. 맹렬하게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성장군 출신인데 난 네가 30% 이기는 줄 알았어. 손잡고 다니까. 여러분 2016년에 내가 214표 차이로 이길 때도 그리고 12월 3일 내란을 극복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오늘이 사실은 현장 방문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 오늘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4.3 평화공원을 갔는데요. 참 거기 참배 많이 갔는데 오늘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유족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한규 의원님하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겠지만 나는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답은 현장에 있구나. 결국은 우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한도 다 우리 당원들한테 있구나를 깨달았고요. 또 하나 제주도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대만은 2.18 사건 이후에 본토에서 온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전 인구의 10% 이상이 희생되고 50년 동안 그 아픔을 표현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섬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신 이 제주도에서 마지막 연설을 한 것이 제 역전의 마지막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우리 호남향후회 전현직 우리 회장님들 다 와 계신데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고모님,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우리 김한규 경쟁자, 자, 김한규 차차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다르죠? 네. 더 달라야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우리 민주당 등이랑 하늘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만 강한 민주당이 아니라 중도 확장해서 충청도도 더 든든하게 강원도도 확장하고 부울경도 포기하지 않고 대구, 경북까지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우리가 뭐 20년 안에 30년 안에 주권자 국민 앞에서 그거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5년 뒤의 승리를 위해서 그때까지 가는 징검다리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징검다리 돌을 놓은 심정으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끝내도 되겠죠? 네! 또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오늘 수, 목, 금, 토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반드시 토요일날 818호 의원회관 818호의 주인은 당대표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의 역전의 말씀을 만나시겠다는 우리 박찬대 당대표 후보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사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아마 마음속에 어느 엄마인지 어느 아빠인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 행복한 고민이 우리 권리당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 질의는 생략해도 될까요? 네. 이게 마이크 잡으니까 이런 무기가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이 정책적으로 제안하신 분이 있어서 전달식만 하도록. 네? 하나만요? 저는 권리당원인데 네네. 저는 세월호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생존자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 때 초청을 못 받았고요. 이거 누적 할 때도 초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두 딸이 암에 걸려서 제 집에서 지금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사산에 뱃속에 있다가 그래서 사산 유족 중에 제일 어릴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삶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을 못 만납니다. 부착하면 또 사람 있는 데 가면 10분 이상을 못 깬다. 밀폐 공간이 이제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4.16을 되면 부탁드리는데 생존자도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이 왜 저 기업가는 가는데 생존자 23일 제주도에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도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가슴에 보면 이 손에 죄인을 파고 살고 이 가슴에 생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까? 제발 이번 당대 최고위원 되시면 제발 생존자의 그 고통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광경 300명이 눈망울이 저는 다 하고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특정일 때 초청도 못 받았어요. 그 자리에 진상규명을 할 때 못 받아서 국회에 가서 저희 자해를 했어요. 진상규명 해주라고 국회의원들한테.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 한 분 저 찾아오신 분 없더라고요. 그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입니다. 그 국회에서 했던 걸. 제발 이번에 되면 제대로 된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도 해주시고 진짜 고통받는 4.3만이 아니라 4.16의 고통받는 생존자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생존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몰랐던 부분이니까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네. 용기 내주셔서 사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많은 울림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울림에 합당한 당대표 후보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와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 제안 전달식만 해도 될까요? 네. 정책 제안을 좀 갖고 오신 분이 있어서 전달식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세요. 지금 단체 사진을 찍고 개별 사진까지 가야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단체 사진을 먼저 일단 찍고 앉은 자리를 돌아. 와요. 사진 찍고. 가운데랑 사진 한번 찍고. 다리 없고, 다리가. 그냥 일자게. 저 다 켜. 뒤에 서 있으면 켜, 이렇게. 여기서 찍게. 없어. 얌전하게 찍는 거고요. 2번입니다. 박찬대 하면 2번으로 손을 내주세요. 박찬대! 2번! 이번에는 박찬대가 네. 자, 이번에는 박찬대! 예. 박찬대 의원님이랑 사진 좀 나와서 사진 찍겠습니다. 열심히 방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책을 여기 올렸는데 원정책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먹는 게 낫겠죠? 네네. 이거 그냥 약국에 거라서 별 효과가 없어요. 네, 이거랑 이건 식비에 네네. 고맙습니다. 하실 경우 탄소목탄 자원봉지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30초로 하시죠. 다른 약가가 제주도에 살려 있었는데 박산대 당사의 강원 강남의 성황리에 맞았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제주도 강원도의 구독자분들을 참석합니다. 네, 구독중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다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제주도의 경원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3 평화보복을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의 10%가 희생을 당했고 그 아픔을 50년 동안 입밖에 내지 못했지만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물섬 아닙니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든든하게 함께해 주시는 위대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와서 우리 기자분들 분들한테 감사회를 가졌는데요. 박찬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이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국민주권정부를 만든 것은 우리에게 준 소명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내란 중지, 신속한 개혁까지의 오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만들어뜨린 민생과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도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수석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과 그리고 두 번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던 제가 반드시 안정된 원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오전 뒤에는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박찬대가 놓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4일까지의 선거 기간 속에서 박찬대가 반드시 첫 번째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그리고 반드시 민생과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를 방문해 주신 박찬대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무대라고요. 투혼을 가진 진정성 있는 당대표 후보님이라고 봅니다. 제주를 찾아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두고 가셔야 돼요. 가시죠. 갑시다. 고마워요. 네. 하나. 어우, 많이